여러분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어요? 매연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 귀를 찢을 듯한 트럭 경적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그런 꽉 막힌 도로요. 아, 네. 생각만 해도 벌써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피곤해지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거대한 디젤 트럭들이 차선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시장이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선언을 하죠? 내일부터 이 도로는 소음이 전혀 없는 100% 전기차만 달릴 수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트럭들은 전부 이 도로에서 나가주세요라고요. 와, 엄청 파격적이네요. 그렇게 되면 기존 트럭 운전사들은 완전 패닉에 빠지겠는데요? 맞아요. 완전 아수라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완벽한 무소음 전기차를 대량으로 딱 만들어두고 대기하고 있던 단 하나의 기업이 만약에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기업한테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독점 시장이 열리는 셈이 될 겁니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 도로를 지배했던 수많은 경쟁자들이 그냥 규칙 변경 하나 딱 떨어졌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네네. 그야말로 무혈입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무혈입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방대한 양의 월스트리트 투자 리포트들이죠. 네, 그 리포트들하고 또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의 무슨 바이블처럼 공유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어요. 바로 30분 분량의 깊이 있는 유튜브 분석 대본들입니다. 아, 그 30분짜리 대본이요. 저도 봤는데 정말 핵심만 아주 잘 짚어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그 핵심만을 쫙 추출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면서도 완벽한 통찰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 같은 헌법적 독점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질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것도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하늘에서요. 오늘 저희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대 기업의 상장, 그리고 뉴욕시의 헬기 소음 규제라는 어찌 보면 겉보기엔 진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 볼 겁니다. 네, 이 두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조비 에비에이션, 그 티커명 JOB라는 에어택시 기업한테 이른바 헌법적 독점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정보량 속에서 여러분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이걸 한번 하나씩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죠.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은 그 주식시장의 아주 차가운 금융 메커니즘하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규제가 어떻게 딱 만나서 거대한 밸류에이션 폭발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교과서요. 기대되네요. 네, 단순히 그냥 이 주식이 오를 겁니다. 이런 평면적인 예측이 아니거든요. 시장 구조상 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톱니바퀴를 들여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자본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면 막 돈이 몰려오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일명 막강한 돈의 쓰나미라고 할 수 있죠. 아, 돈의 쓰나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처음 이 분석 대본이랑 자료들을 읽었을 때 약간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혼란스러우셨나요? 아니,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려는 기업은 조비 에비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위를 조용하게 날아다니는 저소음 에어택시 기업 말이에요. 네, UAM 기업이죠. 그런데 자료의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건 날짜까지 아주 명확하게 딴 못이 박혀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더라고요. 2026년 6월 10일로 예정된 그 스페이스X IPO 말씀이시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진짜 역대 최대 규모의 IPO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정말. 그러니까 제 의문은 이겁니다. 화성으로 로켓을 쏘는 우주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랑 도심 위를 왱왱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회사랑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거대한 자금의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만합니다. 뭐 두 회사가 뒤에서 몰래 비밀스러운 기술 제휴라도 맺은 건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그 두 회사는 기술을 교류하거나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네, 아예 없다고요? 계약도 없는데 어떻게 낙수 효과가 생겨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시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기업들 간의 어떤 낭만적인 파트너십 같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뭘 봐야 하죠? 주식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보셔야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TF라는 이 상장 지수 펀드의 기계적 바구니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물리적인 방식 말입니다. 기계적 바구니 메커니즘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나스닥이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을 자기들 거래소로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룰 변경을 하나 단행했습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 규정을 적용한 거죠. 패스트 트랙이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나스닥 100 같은 그런 거대한 핵심 지수에 편입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아는데요. 네, 보통은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몇 달, 길게는 막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주식을 매집하고 꼼꼼하게 심사를 거치지 않나요? 지수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원래 그런 패시브 펀드들은 아주 긴 호흡으로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패스트 트랙이란요. 그런데 나스닥 입장에서는 1조 7,500억 달러라는 이 엄청난 대여를 절대 다른 곳에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단 15거래일 만에 스페이스X를 나스닥 100 지수에 초고속으로 편입시키기로 예외를 둔 거예요. 아, 단 15일 만에요. 네, 15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15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다 끝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의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지수를 기계적으로 쫓아가는 수천조 원의 펀드들이 그 15일 안에 막 엄청나게 주식을 사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 좁은 병목 구간 안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사실상 강제로 그것도 미친 듯이 사들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거래소 바닥에 불이 나겠는데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잖아요. 선택이 여지없이 무조건 자기들 비중을 채워야 하니까요. 그렇죠. 가격 불문하고 사야 하는 묻지마 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조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죠?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ETF라는 바구니 자체의 특성 때문인가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건 마치 요즘 엄청나게 인기 있는 톱스타 아이돌이 한정판 굿즈 세트를 출시한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오, 한정판 굿즈요? 네. 팬들은 그 톱스타 굿즈를 가지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박스 세트를 막 수십만 개씩 사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세트 상품 안에 같은 소속사의 완전 생신인 가수 음반이 무조건 하나씩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 끼워 팔기 느낌으로요? 네네. 사람들은 그 톱스타를 보고 돈을 냈지만 음반 차트 집계 시스템은 그걸 신인 가수의 판매량으로도 고스란히 쳐서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와,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단번에 이해하실 것 같네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동반 매수라고 부릅니다. 기계적 동반 매수? 뭔가 톱스타한테 딸려가는 신인 가수 같네요, 진짜. 우주항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데 베팅하고 싶은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은 결국 나사, ARKX, UFO, ROKT 같은 4대 핵심 우주항공 테마 ETF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그 펀드들 이름은 저도 익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펀드 운용사들은 막대한 현금이 자기들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스페이스X만 쏙 골라서 담을까? 이렇게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펀드 설명서 같은데 룰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펀드 설명서에 아주 엄격한 법적 규정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그 바구니에 미리 담겨 있던 다른 종목들도 정해진 비율만큼 무조건 함께 사들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설마 그 바구니 안에 우리 조비가 있다는 거군요. 빙고. 놀랍게도 이 4대 핵심 ETF 바구니 안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미 아주 든든하게 핵심 종목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사 ETF 같은 경우를 보면요. 조비가 무려 11위권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이죠. 11위요? 엄청 높은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020년 6월 12일이 지나고 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보고 투자 버튼을 막 누르겠지만 그 1조 7,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해일의 일부가 조비의 주가도 기계적으로 확 밀어 올리게 된다는 거네요. 네, 조비 입장에서는 엄청난 강제적 매수 수요, 즉 강제적인 묻지마 매수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와, 시장의 룰이 만들어낸 완전 인위적이고 거대한 수급이네요.
진짜 듣기만 해도 조비 주가가 요동치는 소리가 막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모멘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주식시장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 생각에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ETF 자금이 몰려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 네,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런 테마성 자금 쏠림 현상이 나중에 얼마나 빨리 거품처럼 확 커져버릴 수 있는지도 시장에서 수없이 봐왔잖아요. 뼈아픈 경험들이 많죠, 사실. 맞아요. 아무리 스페이스X 낙스 효과로 조비 주가가 폭등한다고 해도 스마트머니나 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거품 좀 끼었는데 수익 실현하고 나갑시다 하고 대거 빠져나가 버리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곤두박질 칠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결국 이 조비라는 기업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력한 명분, 즉 실적 펀더멘털이 딱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게 있나요? 예리하십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라는 인기 투표에 투표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를 재는 저울이거든요. 그렇죠. 벤자민 그레엄이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단순히 바구니에 가치 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 즉 진정한 리레이팅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분석 자료를 보면 여기서 아주 절묘하고 소름 돋는 타이밍에 뉴욕시의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뉴욕시. 네, 저도 대본 읽으면서 그 대목을 엄청 유심히 봤습니다. 뉴욕시가 최근에 기습적으로 헬기 소음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규제죠. 그런데 솔직히 도심에서 헬기 시끄러운 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영화 보면 맨날 맨해튼 하늘에 헬기 날아다니던데 이번 규제가 기존 헬기들한테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치명적인 수준을 넘어서요. 이번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좀 조용히 합시다. 이런 환경 보호 권고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길래요? 비필수 목적의 비행을 엄격하게 제한해버리고요. 뉴욕시가 소유한 그 핵심 헬기장들을 계속 이용하고 싶으면 가장 최신의 엄격한 소음 표준을 무조건 맞춰야만 한다는 강력한 법적 족수입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헬기장 이용을 못하는 거군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더 큰 그림과 딱 연결해 본다면요. 뉴욕시가 맨해튼 하늘을 수십 년 동안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던 기존 내연기관 전통 헬기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형 선고요? 야, 단어가 엄청 센데요? 퇴출당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라는 말이 결코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게요.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소음 데이터 비교 수치를 보고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데이터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네, 현재 맨해튼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존 헬기들의 이착륙 소음이 보통 85에서 90데시벨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90데시벨이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소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청취자분들께 체감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데 지하철이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쇠 마찰음을 엄청 요란하게 내고 들어올 때 나는 딱 그 소리입니다. 귀를 막고 싶어지는 소리네요. 네, 그걸 머리 위에서 매일 듣는다고 생각하면 뉴요커들이 왜 그렇게 분노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알만하죠. 그런데 조비의 100% 전기 저소음 기체, 이른바 eVTOL이라고 하죠. 이 기체는 나사에서 직접 참관해서 테스트를 했대요. 네, 나사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100m 고도에서 단 45.2데시벨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45데시벨이면요. 아주 조용한 도서관이나 나뭇잎이 바람에 스스슥 하고 부딪히는 소리 수준이거든요. 바로 그 데이터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덧붙여 드릴게요. 네, 뭔데요? 맨해튼 도심 길거리의 기본 배경소음 자체가 이미 60에서 70데시벨에 달합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막 구급차 사이렌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 섞인 소리죠. 밖이 이미 시끄럽다는 거네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조비기체가 뉴욕 하늘에 딱 떠서 날아다녀도 지상에 걸어다니는 뉴요커들의 귀에는 그 도시의 백색 소음에 완전히 묻혀서 아예 헬기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와, 대박. 시각적으로는 하늘에 날아가는 게 보일지 몰라도 청각적으로는 사실상 투명 비행기가 되는 셈이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투명 비행기. 기존 헬기들이 지하철 소음을 내면서 귀를 찢을 때 조비는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 내면서 그 빈자리에 완전 무혈 입성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상상했던 그 내연기관 트럭을 쫓아내고 전기차만 달리게 하는 10차선 고속도로 비유가
이게 진짜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네요. 그렇죠. 억지 비유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무릎을 탁 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뉴욕시가 너희들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 나가 하면서 규제의 칼을 막 휘둘러서 기존 헬기들을 쫓아내주고 있잖아요. 네, 알아서 쫓아내주고 있죠. 그런데 마침 조비가 블레이드라는 기업을 1억 2,500만 달러에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더라고요. 이 블레이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미 뉴욕에서 최대의 항공 예약 플랫폼이자 헬기 여객 서비스를 하던 1등 플레이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움직임이었죠. 여기서 조비가 단순히 조용한 비행기를 잘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서 아예 이 모빌리티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전략이 드러나는 겁니다. 시장을 통째로요? 조비는 블레이드의 그 잘 만들어진 앱, 그리고 수만 명의 VIP 고객 데이터, 수십 년간 다져온 뉴욕 시내 헬기장 예약망 인프라를 한 번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와, 알짜배기만 싹 가져오는 거네요. 기체만 그 시끄러운 내연기관 헬기에서 자기들의 조용하고 매끈한 조비 기체로 싹 바꿔치우는 겁니다. 1억 2,500만 달러라는 돈은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 상공의 독점권을 산 것 치고는 완전 헐값에 거저 가져온 거나 다름없죠. 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인수네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장기 투자 명분이 없겠습니다. 맞아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죠.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역대급 이벤트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밈 주식 같은 텅 빈 거품이 아니라는 걸 뉴욕에서의 그 합법적 독점과 확실한 매출 실적이라는 스토리가 아주 단단하게 방어를 해주니까요. 정확합니다. 자본 유입이라는 거대한 재무적 현상과 규제 법안 통과라는 치밀한 제도적 현상이 진짜 무슨 완벽한 스위스식의 톱니바퀴처럼 찰칵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두 가지의 시너지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서서 기업의 근본적인 체급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리레이팅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리레이팅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 아내 회의론자가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네,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블레이드라는 플랫폼을 조기가 샀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요. 전기 수직 이착륙기, 즉 이 UAM 기체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전 세계 조비 하나뿐인가요? 아니죠. 꽤 많습니다. 그렇죠. 유럽에도 엄청 많고 중국에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회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럼 블레이드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꼭 조비 기체만 쓸 필요가 있나요? 조용하게 날 수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의 기체도 플랫폼에 같이 올려서 수수료를 받아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해봐야죠. 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30분짜리 대본을 포함한 수많은 분석 자료들은 한결같이 조비만의 퍼스트 무버 혜택 독식이라고 아주 딱 못을 박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 조비만 독식한다는 거죠? 도면 위에서 멋진 비행기를 그리는 회사는 전 세계 수백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위의 도면을 현실의 하늘로 진짜 띄워 올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거든요. 차원이 다르다. 조비가 수많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압도적 1등으로 평가받고 이 플랫폼 독점을 완성할 수밖에 없는 데는 4가지 명확한 핵심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압도적인 자본 체력입니다. 아, 돈이 많군요. 네,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해서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가는 과정은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현금을 매일매일 공중에 불태우는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UAM 경쟁사들이 개발비가 고갈되어서 파산하거나 헐값에 인수합병되고 있거든요. 스타트업들의 무덤이네요, 진짜. 그런데 조비의 통장에는 무려 25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이 두둑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실탄이야말로 경쟁자들이 하나둘 쓰러질 때 조비가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3조 3천억 원이요. 와, 스타트업 통장에 그 정도 현금이 있다니 체급 자체가 다르긴 하네요. 그런데요, 제가 항공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현금이 아무리 철철 넘쳐나도 결국 규제 당국이 이 기체는 안전하지 않다 하고 도장 찍기를 거부해버리면 그 3조 3천억 원은 그저 아주 비싼 종이 쪼가리, 아니 거대한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조비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쟁력인 인증 속도와 직결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즉 FAA의 상업비행 안전 인증이라는 건요. 단순히 비행기가 잘 날아다니네요 하고 박수 쳐주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엄청 까다롭겠죠.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부품 하나하나가 고장날 확률이 10억분의 1 이하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수만 페이지짜리 피말리는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증명 과정입니다. 이거 통과하는데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훌쩍 넘게 걸립니다. 10년이요? 그동안 돈은 계속 타들어가겠네요. 네, 그래서 다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비는 이 생사를 가르는 FAA 4단계 인증 과정을 전 세계 모든 경쟁사 중에 가장 빠르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아서 빠른 건가요? 아니요, 이건 현금만 있다고 돈으로 발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이상 축적된 실제 비행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조비가 가장 먼저 인증증명서를 손에 쥐고 헌법적으로 시장에 배비한다는 뜻입니다. 와, 10년의 데이터라.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 시간이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경쟁력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막강한 정부 지원과 상용화 실적입니다. 단순히 민간기관의 심사를 받는 걸 넘어서요. 조비는 2026년 백악관이 직접 지원하는 초기 상업비행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밀어준다고요? 네, 그래서 이미 미국 내 10개 주에서 상업비행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미 국방부 DOD에는 이미 테스트 기체를 납품해서 군사작전용으로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가 아예 나서서 이 회사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빵빵하게 보증서주고 있는 셈이죠. 와, 미국 국방부가 쓸 정도면 안전성 논란은 쏙 들어가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독점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예, 생태계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마지막 핵심 퍼즐이 똑 생각납니다. 네, 어떤 부분이었죠? 조비의 진짜 야심은 단순히 안전하고 조용한 비행기를 잘 만드는 그저 그런 제조사에 머물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항공기의 포드가 아니라 하늘의 애플이 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애플이요.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네요. 네, 아까 말한 그 뉴욕의 헬기 예약 플랫폼 블레이드를 인수한 건 진짜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쓰는 승차 공유 앱, 우버가 조비의 핵심 파트너잖아요. 맞습니다. 우버가 큰 투자를 했죠. 즉, 여러분이 우버 앱을 딱 켜서 집 앞으로 차를 부릅니다. 그 차를 타고 헬기장에 도착을 하면 우버 앱에 바로 연동된 조비 기체를 타고 공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죠.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 이번엔 조비의 파트너인 델타 항공 비행기를 타고 파리나 도쿄로 환승해서 장거리를 가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조비 기체들의 대량 생산은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가 자기들 공장 설비 시스템을 깔아주면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여법이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기체 생산은 도요타가 돕고 예약 소프트웨어는 우버와 블레이드가 꽉 잡고 있고 장거리 네트워크는 델타가 맡는다. 이 거대한 독점 생태계 안에서 조비는 그저 톨게이트를 세워두고 플랫폼 통행료를 거두는 구조를 치밀하게 짜러온 거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제조, 예약, 탑승, 환승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빌리티 인프라 자체를 쫙 장악하는 자가 결국 이 3차원 공간 이동 혁명의 최종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폰을 파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를 파는 거네요. 맞아요. 조비는 단순히 비행기라는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이동 시간 전체를 지배하려는 무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숨을 좀 고르고 오늘 딥다이브에서 깊게 파고든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명화로 딱 합쳐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6년 6월 스페이스X의 상장과 나스닥의 15일 패스트트랙 룰 변경. 이 사건은 전 세계 수천조 원 단위 패시브 자금들을 우주항공 ETF라는 바구니로 무자비하게 우겨넣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은 그 바구니 안에 미리 들어가 있던 조비에게 어마어마한 강제 매수 수요를 일으키는 막강한 돈의 유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 거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뉴욕시가 기습적인 소음 규제 법안을 통해서 기존 헬기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주면서 45.2데시벨의 완벽한 무소음 기체와 블레이드 플랫폼을 장착한 조비에게 맨해튼 상공의 제도적 독점이라는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요. 엄청난 유동성의 쓰나미가 막 밀려오고 있는데 그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담을 수 있는 가장 크고 튼튼한 규제 독점이라는 댐을 조비가 딱 선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쓰나미와 댐. 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주식시장이 가장 열광하는 그 폭발적인 가치 재평가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머리 아픈 과부하가 아니라 겉보기엔 엄청 복잡해 보이는 월스트리트의 뉴스들이
어떻게 하나의 명쾌한 투자 인사이트로 결합되는지 보여주는 즐거운 유레카의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대화가 참 즐거웠는데요.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 자료들에는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똑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오, 도발적인 화두요?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우리는 뉴욕시의 소음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죠. 그런데 만약에요, 45.2데시벨이라는 조비의 이 경이로운 소음 기준이 단순히 뉴욕의 로컬 법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뉴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런던, 도쿄, 파리, 그리고 여기 서울같이 전 세계 인구 밀집 메가시티들의 새로운 글로벌 항공 소음 표준 법안으로 들불처럼 쫙 번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글로벌 표준 법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늘을 나는 신기한 새로운 전기 비행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린 뭘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100년 넘게 인류의 하늘을 그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지배해온 전통 내연기관 헬리콥터 산업 자체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멸종,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바로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진짜 전통 헬리콥터 산업 전체의 종말이라 방금 그 말씀은 진짜 들으면서 막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일 수 있죠.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던 그 혁명적인 순간을 지금 21세기에 다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치열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뼘 더 넓고 예리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던져드린 이 마지막 화두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꼭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번 딥다이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자극할 파헤칠수록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